이 순서 하나 몰라서 120만 원 날렸습니다. 55세 강민지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예상치 못한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을 먼저 예약했는데 화장장 예약이 이틀 늦어졌습니다. 빈소를 이틀 더 써야 했습니다. 순서를 알았더라면 강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화장장 예약 순서를 놓치면 빈소 연장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와 확인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종 직후 잠시라도 고인과 마주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갖지 못한 걸 오래도록 마음에 남겨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돈도 아끼고 후회도 없애는 정확한 장례 절차 순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119 신고 멘트, 사망 진단서 빠르게 받는 법, 화장장 예약 팁, 보험금, 연금 정리까지. 영상을 도중에 끊으시면 수백만 원을 날리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형제분들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119를 부를 거라고 하십니다. 응급 상황이면 119,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숨이 멈춘 상황에서 119를 먼저 부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연 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는 놀라서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만에 구급대원이 왔어요.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이미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왜 경찰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건데요. 사망 원인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가 없으면 저희는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 씨네 집은 변사 현장이 됐습니다. 변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사의 사망 확인이 없는 상태면 자연사처럼 보여도 경찰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인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 함께 드셨습니까? 평소 건강은 어땠습니까? 최근 가족 간 다툼은 없었습니까? 아버지는 당뇨,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치료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제가 의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김 씨네는 새벽 5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후 1시가 돼서야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깔끔하고 단정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경찰 조사 현장처럼 남았다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대전에 사시는 이명숙 씨는 더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돌아가신 후 경찰이 말하기를 남편분이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없으시네요.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권고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검은 가족 동의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가족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의심받는 건 아닐까? 결국 동의하셨어요. 결과는 심근경색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영수 씨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고 박 씨도 119에 전화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고혈압으로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유족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를 구급차에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주치의에게서 바로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먼저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진단서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옵니다. 평소 꾸준히 진료받아왔고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망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모든 걸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9에 전화 거실 때 첫 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하세요.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심장이 안 뛰어요. 이렇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창원에 사시는 조은미 씨 이야기 들어보세요. 새벽에 아버지가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조 씨는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7분 만에 구급대원 3명이 왔고 아버지 상태 확인하더니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셨는데 왜 저러시나? 하지만 혹시 살아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과는 소생 불가 판정. 당연한 결과였죠. 아버지는 이미 2시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그 1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가슴 압박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조 씨의 말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가셨는데 심폐소생술 후에는 가슴과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어요. 구급대원이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구급대원들은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움직인 거예요. 신고 내용이 숨을 안 쉰다였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계셨는데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 딱 2가지예요.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어느 지병으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상황실에서 사망 의심 상황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무조건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사망 징후 확인을 우선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구급대원이 오기 전 준비해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확인할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옷 갈아입히거나 자세 바꾸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봉지 준비하세요. 고인이 복용하시던 모든 약을 모으세요. 약봉지에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처방 날짜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주치의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최근 병원 진료 받으셨다면 그 병원 연락처 알려드리세요. 구급대원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고인이 생전에 연명치료 원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구급대원이 사망 확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족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9 신고할 때는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혹은 평소 어느 지병으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준비할 것 4가지. 고인 움직이지 말기. 약봉지 모으기. 주치 연락처. 연명치료 거부 의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심폐소생술 없이 경찰 출동 없이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핵심 사망진단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서류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윤성호 씨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 받으시고 혈압약 처방 받으셨고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119 신고 후 구급차가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분, 저희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치료받으셨네요. 담당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순환기내과 주치의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특별한 증상 없으셨어요? 평소처럼 약 드셨나요? 어제도 평소처럼 지내셨어요. 저녁 식사도 하셨고 약도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으셨고 최근 진료에서도 신비대 소견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보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만에 사망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없었으며 부검 권고도 없었습니다.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진단했으니까요. 주치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안에 사시는 김영란 씨는 달랐어요. 남편이 평소 병원 잘 안 가셨습니다. 나는 건강해. 병원 갈 필요 없어. 집에서 돌아가신 후 구급차가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셨어요? 고혈압 있다고는 하셨는데 병원은 안 가셨어요. 약은 드셨나요? 아니요, 약도 안 드셨어요. 최근 특별한 증상은요? 한 달 전부터 가끔 가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병원 가기 싫어하셔서. 의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분, 남편분이 최근 진료 기록이 없으시네요. 제가 직접 진료한 적도 없고요. 이런 경우엔 사망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료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주치의 없으면 절대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씨 경우 보세요. 시어머니가 2년 동안 병원을 안 가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구급차가 응급실로 갔어요. 최근 진료 기록 있으세요? 아니요, 최근엔 없어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당뇨 치료 받으셨어요. 여기 약봉지 있습니다. 2년 전 처방전이었지만 병원 이름이랑 담당 의사 이름 다 적혀 있었죠. 당뇨병으로 5년간 치료받았고 인슐린 치료까지 받으셨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근 2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체중 많이 줄으셨어요. 밥도 잘 못 드시고 기운 없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증상이네요. 사망 원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판단됩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비록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최근 증상이랑 연결돼서 의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 갈 때 이것만 준비하세요. 첫 번째, 예전 약봉지라도 찾아가세요. 2년 전, 3년 전 약봉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환 치료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최근 증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체중 얼마나 변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세 번째, 가족력을 말씀하세요. 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형제분들도 고혈압 있으셨어요. 이런 정보가 큰 도움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 진단서는 몇 부 정도 발급받아야 할까요? 최소 3부, 넉넉하게 5부 발급받으세요. 왜냐고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예약할 때 필요하며, 구청 사망신고 시,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 정리할 때 등 최소 5곳입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병원마다 다른데 5부 발급받으면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받으시게 되면 사망 원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질병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예. 고혈압성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나쁜 예. 고령, 노안. 만약 고령이나 노안만 적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인 질병명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병원 가서 수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의사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사망 원인을 구체적인 질병명으로 기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흔쾌히 구체적으로 써 주십니다. 이제 사망 진단서를 손에 쥐셨어요.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부터 전화하는데 그게 잘못된 순서입니다. 장례식장보다 먼저 예약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왜 화장장을 먼저 예약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사시는 이준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 진단서 받자마자 바로 화장장에 전화했습니다. 화장 예약하려고요. 지금 예약하시면 5일 후 수요일 오전 10시 가능합니다. 네, 수요일 오전 10시로 할게요. 화장 날짜 확정. 수요일 오전 10시. 그럼 발인은 수요일 아침이니까 빈소는 화요일 저녁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3일장 하려면 일요일 저녁에 빈소 차리면 되겠네. 입관은 일요일 오후에 하면 되고 일정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했죠.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빈소 쓰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3일장이시네요. 추가 비용도 없었고 일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화장 날짜가 먼저 정해지니까 모든 일정이 거기에 맞춰서 딱딱 정리되는 겁니다. 왜 화장장이 먼저일까요? 화장장은 공공시설이라 이용자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주말은 더 밀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 대기를 등록하세요. 화장장 예약은 취소가 종종 나옵니다. 화장장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취소 나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취소 대기 등록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방법으로 7일 대기를 3일로 줄였어요. 두 번째, 평일 오전 시간대를 노리세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평일 오전,
특히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물론 평일 오전은 조문객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문은 빈소에서 받고 화장은 가까운 가족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외곽 지역 화장장을 알아보세요. 서울 시내 화장장이 꽉 차 있으면 경기도나 인천 화장장 위주로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장 소요 시간을 확인하세요. 화장하고 6월 수습까지 보통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이 시간까지 계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 화장 날짜를 확정하셨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례식장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 번째, 위치.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대전 송명희 씨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장례식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친척분들, 이웃분들 모두 쉽게 오실 수 있었어요. 주차장도 넓어서 불편함이 없었고요. 반면 원주 황진수 씨는 비용 때문에 외곽 선택했다가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40분 거리였어요. 조문객들이 길 헤매고 택시비도 많이 들고 불편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되도록 조문객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비용. 장례식장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항목 하나하나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빈소 사용료만인가요? 관, 수의, 음식, 장의용품까지 포함인가요? 제주 고민아 씨 경험담입니다. 기본 패키지에 고급 수에 포함돼 있었어요. 80만 원이더라고요. 일반 수의로 바꾸니까 30만 원 절약됐어요. 불필요한 건 빼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례지도사의 경력. 경험 많은 장례지도사 만나면 가족들이 훨씬 편해집니다. 사망신고는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법적으론 사망하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각종 행정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 계좌 정리 등등.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불필요한 보험료나 연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 중이라도 시간 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반드시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는 절대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가족들이 역할을 나눠서 움직여야 효율적입니다. 상주. 빈소 지키고 조문 받기. 형제 자매 1. 서류행정 처리 사망신고, 보험금, 연금, 은행. 형제 자매 2. 연락망 관리. 부고. 문자, 조문객 명단, 전화 응대. 포항 신동욱 씨 사례입니다. 형님은 빈소 지키시고 저는 행정 처리 맡았어요. 동생은 연락망 관리했고요. 세지서 역할 나누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청구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보험증권, 수익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미루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정리하세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연금 정산 절차를 거쳐 중단 처리가 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망 신고하면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계좌를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이 확인하면 계좌 출금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부정거래 막기 위해서죠. 동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인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합니다. 전기, 가스, 통신비, 인터넷,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계좌가 동결되면 자동 이체가 안 되니까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면 지원을 받으세요.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부에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시면 지역보훈청에 연락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그 15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119 신고, 사망진단서, 화장장 예약, 행정처리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절차를 밟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춘천 한수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 씨는 너무 놀라서 즉시 119에 전화했고 동시에 형제들한테 연락하고 장례식장에도 전화했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 가고 서류 받고 예약하고 등등.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 손도 제대로 못 잡아 드렸다고 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한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때 전화부터 했을까요? 왜 아버지 곁에 좀 더 있지 못했을까요? 단 몇 분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119가 오기 전 그 시간은 평생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망 확인하고 병원 가고 진단서 받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인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세요. 손을 잡는다는 건 마지막 연결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고인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말이죠. 세 번째,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못했던 말 그때 하세요. 미안했어요. 효도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 화낸 거. 그런 말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행정 업무 처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서류도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작별은 그때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평생 후회하지 마세요. 평안상자를 만들어 두세요. 평안상자가 뭐냐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정보들을 적어두는 상자입니다.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5가지만 적으세요. 첫 번째, 의료 정보. 주치의, 복용약물, 기저질환에 대해 적으세요. 두 번째, 중요 서류들의 위치. 거실 서랍 두 번째 칸의 파란 파일 안에 보험증권. 안방 옷장 위쪽 빨간 상자에 통장과 도장. 책상 오른쪽 서랍에 부동산 등기 권리증. 세 번째, 장래 소망. 화장 원합니다. 바다의 산골에 주세요. 어느 납골당에 모셔주세요. 3일장으로 조용히 치러주세요. 네 번째, 자동이체 내역.
국민은행 통장,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우체국 통장, 아파트 관리비, 신한카드, 인터넷 요금, 보험료. 5번째, 비상연락망. 친척, 큰형님 010-1234-5678번. 친구, 고등학교 동창 박영수 010-3456-7890. 직장, 전 직장 상사 김철수 010-4567-8901번.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해 두세요. 여보, 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종이 보면 돼.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의 힘입니다.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평안 상자는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삶에 대해 진지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신다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119 신고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어느 지병으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망진단서를 먼저 받으세요. 이 한 장이 경찰 조사 없이 진행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보다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세요. 그 다음 그 날짜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예약하세요. 네 번째,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세요.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상주, 행정처리, 연락망 관리 위주로 나누시면 됩니다. 5번째, 절차보다 작별이 먼저입니다. 6째, 평안상자를 만드세요. 이 정도면 어렵지 않으시죠? 어쩌면 절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더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받았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